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늘로 끝나는 가운데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수정안까지 주고받은 노사가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오늘 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핀란드 정상회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 갑자기 취소돼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이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각 당의 내부 주도권 다툼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됐던 일가족이 인양된 승용차 안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김포 하네다 구간 항공기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항공사마다 잇따라 일본 노선 증편을 계획하고 있어 한일 관광객 교류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폭우 속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밤에도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이 무대에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계 안보 지형이 짜여질 나토 정상회의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인천 옹진군 섬 일대 이른바 캠핑 성지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같은 지역에서 자동차가 갯벌에 빠지는 사고가 3번이나 난 건데요. 사회부 윤성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군남댐부터 김포공항 또 국회까지 오늘도 뉴스 현장들의 와이팅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국회부터 가보죠.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내부 주도권 다툼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구성 협상 놓고 여야 공방이 거칠죠? 네, 다음 달부터 30일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다음 달 1일부터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연다면 이는 불법이라면서 강력하게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보고 민생 뺑소니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다수당의 위력으로서 7월 1일 날 본회의를 막무가내로 개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입법 폭주족의 근육자랑에 불과한 거 아니냐. 여기에 민주당의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 승리에 도취돼 민생의 고충에는 1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 더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입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서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 또 한 번 불거졌죠. 네, 발단은 전날 안철수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발언에서부터였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때 자신에게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진 것이 이 대표에게 상처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이 대표는 즉각 발끈했고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 한번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그런 거 평생 즐기십시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아무 지금 이야기 뉴스 못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사이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인 2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사설 정보지가 돌자 안 의원이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라고 일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어제 이야기는 다 함께 같이 잘해보자는 것이지 민주당 쪽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당권 문제라든지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전혀 언급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자신과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인 이 대표 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 대표 측도 불쾌한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마다 의도적이다, 악의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당내 유력 주자들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네요. 네, 우선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향한 당내 불출마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면 당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당권 도전에 밝힌 김민석 의원은 이 의원을 BTS에 빗대며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이 본인과 전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97세대 첫 주자로서 강병원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다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져야 될 분이 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대선과 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책임이 있고 또 그 무게감을 느껴서 자기에게 오히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건데 이 의원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오늘은 SNS를 통해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출마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첫 해외 일정으로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4년 9개월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북핵 공조 강화와 경제 안보 전략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일 두 정상도 처음 대면했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이조자키 관방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만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매우 짧은 시간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엄중한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첫 일정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또 북한 비핵화 등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 호주 정상회담. 회담장에 먼저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맞이합니다. 지난달 취임했다는 점에서 닮은 두 정상, 반갑게 악수하고 바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40분 동안 회담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주가 강점을 가진 그린 수소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동참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경제 안보 협력을 강조했고, 알바니지 총리는 북한 비핵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권위주의가 미치는 역효과에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뒤이은 일정이었던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대기 중에 갑작스레 미뤄졌습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 관련 협상이 진행됐는데 튀르키예, 즉 터키가 완강히 가입을 반대하면서 일정이 길어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언제 다시 잡힐지는 불투명한데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핀란드 대통령이 잡았던 첫 정상회담도 나토 가입 협상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토 일정의 핵심인 동맹국 파트너국 간 정상회의에서 3분 연설에 나섭니다. 한국 나토 간 지리적 협력 확대를 제안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가장 관심이 쏠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북핵에 대한 공조가 이슈가 될 전망인데 짧은 회담인 만큼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수정입니다. 네, 이렇게 박수정 기자가 전반적인 일정을 짚어줬고요. 3박 5일간의 다자 외교 무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 그리고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나토 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세계사 시간에 많이 시험 문제로 등장했고 생각보다 좀 잘 외워졌던 기구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정회원 자격은 아니고 파트너국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나토의 성격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토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지역의 이제 안정,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맹체로서 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동맹체를 결성한 것이 그 시초죠. 근데 이제 1950년 이후에 냉전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이 나토의 주 목적은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공격, 그다음에 이제 도발을 방어하는 안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었는데 1990년대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이 네. 나토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련으로부터 유럽 국가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나토의 목적 자체는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냉전 종식 이후 이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의 어떤 의제 자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9.11 테러 사태가 난 이후에는 유럽 지역에서도 이 테러에 대한 대비 같은 문제, 그다음에 난민 문제, 그다음에 뭐 신흥 안보 이슈들, 뭐 사이버라든지 기후 변화, 난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고, 네. 특히 이제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냉전 시대와 비슷하게 그럼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외교 불안 요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주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토의 의제가 이제 확대되면서 지역적 범위가 이제 서유럽 아니면 이제 동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네. 또 이제 세계가 이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아 국가들 뭐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정상회의를 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의제가 확대됐다고 하셨는데 2022년의 주요 의제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본 게 있고 그럼 결국 나토는 그래서 냉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안보 구도를 신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를테면 미국 중심의 서방 대 중국,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열리는 나토는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걸까요?
원래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가 들어선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G8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성격이 과거 냉전 시대와는 많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시기는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역시 이제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민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세계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이 많이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냉전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국으로서 이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이제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지아 침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부르기 어려운 그러한 정치 상황.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소수 국가 중에 또 중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절처럼 어떤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이러한 국가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에 좀 위협을 가하는 비민주주의적 국가들 간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냉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또 그 진영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차원에서는 신냉전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주요 일정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게 저희 지금 취재 기자가 스페인 현지에서 동행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첫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전에 면담이 취소되면서 이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면담이 예정대로 뭐 진행이 되었다면 뭐 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만 우리와의 면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사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결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튀르키예와 논의하기 위한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시간을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에 이제 할애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로서는 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라는 문제가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을 연기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외교 결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사실 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어떻게 보면 냉전 1950년 냉전이 시작된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 10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정도에 포함될 정도의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 대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라고 본 것으로 이번 사안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결례니까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일정상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네, 사실 뭐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간의 중립국 위치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 입장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뭐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리가 외교 결례라고 규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정리해보면 이번 나토에서 3가지 포인트 정도 우리가 오늘 짚어볼 텐데 말씀하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길이 열린 부분, 그다음에 러시아를 억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좀 큰 줄기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을 한번 여쭤보죠. 말씀하신 대로 중립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 국가들도 최근에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토의 어떤 목적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이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럼 이제 위협 세력이 없는데 왜 이 나토라는 동맹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또 이제 나토가 이제 동유럽, 중유럽으로 확장되면서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또 안보 위협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어떻게 말하면 나토의 동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나토가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더욱더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더 이상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를 본인들의 안보 상황에서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토라는 공동 안보 체제, 공동 안보 동맹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훨씬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고 있는 30개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하는 튀르키예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걸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긴 회동을 통해서 튀르키예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비중 있는 미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뉴욕타임스도 냉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측면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토의 새 전략 개념 때문인데 과거에 2010년에는 이 전략 개념에 러시아가 파트너로 표현이 됐었고 중국은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전략 개념에는 조금 달리 될 거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2010년과 2022년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G8에 이제서 빠져서 이제 그것이 G7으로 되기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유럽 국가들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 국가가 파트너인가 아니면 유럽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세력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커진 것이 이번 2022년 초반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서 그러한 안보 의구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중국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제 2010년 이후 유럽의 어떤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강화된 상황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말 몇 안 되는 국가, 뭐 북한, 벨라루스를 포함해서 중국 정도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직접적인 위협 요소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유럽 국가 그리고 유럽 대륙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유럽과 전 세계의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나토 측면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겠고 우리 한번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 아예 언론에서 대놓고 이번에 윤 대통령 나토 참석과 관련해서 한중 관계 나빠질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국 관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도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신흥안보 의제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니 그러한 의사결정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뭐 양자 선택적인 기회가 이제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발이 아쉽기는 하고 앞으로 중국의 오해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설득 작업은 분명 필요하겠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와 같이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중국의 반발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거나 그것이 뭐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행보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가 될 텐데 본회 행사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죠.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이제 강조한 것은 이런 가치를 지탱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에 얼마나 이제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가치 질서를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연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짧은 연설 시간 동안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안정과 번영을 이뤄온 지금까지 가능하게 온 국제 질서는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된 시장 경제가 가져다주는 질서였던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이러한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가 많은 만큼 이러한 위협 저해 요소를 좀 방지하고 그 국가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번 아마 연설을 통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 열리기 전에는 이제 한일 정상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관심이 많았지만 일단 불발이 됐고 한미일 정상 다자 틀 안에서 이제 한일 정상도 만나게 됐는데 주요 의제가 무엇이 될까요? 뭐 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공조를 활성화, 강화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대가 나토 정상회의니만큼 네. 이 한미일 3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증진시킬까 하는 부분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30분? 네. 더군다나 또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국 정상이 아주 뭐 구체적인 방안을 뭐 합의해서 마련한다기보다는 네. 3국 정상이 하나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 그 인식이 이 각 정부의 하달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뭐 특별한 뭐 합의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네.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또 향후에 또 3국 정상회담에 보다 뭐 잦은 개최를 통해서 앞으로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북한도 붙여서 한번 질문 드려보자. 북한에서 무슨 반응이 나왔냐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 참석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면 총알바지를 자청한 것이다. 중증 안보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이제 거친 반응이 나왔거든요. 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메시지 북한도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년 9개월 만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북한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비록 짧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인지를 어떻게 보면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정치적인 연대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3국의 공조가 강화되고 그런 것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없었던 4년 9개월 동안 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강화해야 될 조치를 생각을 하자면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날선 반응은 더 예상될 수 있다라고 또 보겠습니다. 한미일 간의 공조, 그를 통한 과제들도 있겠지만 한일 간에 풀어야 될 과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한일 간의 회동도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대면을 했고 한 3, 4분가량 짧은 대화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혹시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양국 정부가 양국 간의 이제 역사적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이제 7월 10일에 있게 되는데 그러한 정치적 일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양국 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과거사 현안, 뭐 예를 들어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압류된 일본 네.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를 어떻게 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문제들에서부터 기존에 있었던 뭐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 또 관계를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을 비롯해서 양국 정부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좀 빠진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 얘기할 때 사실 우크라이나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나토가 이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고 아마 기억하시는데 이제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좀 화두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토는 30개국의 공동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은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따르는 것이죠. 이 나토 회원국들로서는 그래서 어떤 이런 군사적인 분쟁이 있는 국가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의 나토 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뭐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유럽 지역의 안정과 전 세계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같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첫 일정으로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을 했거든요. 이 방문한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영부인의 역할은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어떤 양자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자 무대에서의 영부인의 역할은 사실 제한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부인의 첫 해외 순방 일정 동행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제 주재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 제한된 자리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앞서 저희가 뭐 핀란드와 스웨덴의 그러니까 중립 성향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한 점도 좀 짚어봤고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또 파트너국으로 참가한 부분까지 좀 짚어봤는데 오늘 밤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좀 포인트가 있다면 관전 포인트를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윤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회담 이제 데뷔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네. 이번 다자 회의에서 특히 나토라는 우리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가하는 회의에서 한국이 이 한반도를 넘어서 얼마나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또 국내에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우정엽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중부지방에 간헐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접경 지역인 임진강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의 방류 상황과도 얽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 기자 뒤로 물의 흐름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수위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하루 종일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굵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좀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폭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래도 며칠 동안 장맛비가 지속된 탓에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임진강의 수위는 많이 늘어났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남댐의 수위는 새벽에 좀 더 안정되는가 싶더니 오전 9시 반쯤부터 빠르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현재 이곳 수위는 오후 3시 반 기준 30.1m입니다. 한계 수위인 40m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유입량이 빠르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군남댐은 수문 13개를 다 열고 초당 3,650여 톤의 물을 쏟아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군남댐 주변에서는 어제부터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비가 내릴 때 외출을 자제하고 또 물가에서는 멀리 떨어지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임진강 군남댐은 접경 지역이라 북한의 환강댐 방류와도 연관돼 있는데 북한의 방류 조짐은 없습니까? 네, 최근 이어진 가문 때문인지 아직 북한이 수문을 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강에 어떤 환강댐을 열게 되면 여기에 수위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열어버리면 제대로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쪽의 강수위도 심상치 않습니다.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물이 차올랐는데요. 오후 2시 반쯤에는 6.4m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3m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가 가까워지는 데다 유속도 빨라지는 추세라 관계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와 오늘 북측의 환강댐을 방류할 경우에 사전에 통지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측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연이틀 전화를 끊어버린 만큼 우리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댐의 수위는 비의 양과 좀 직결되는데 오늘 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기상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그렇게 굵은 편은 아닌데요. 그러나 내일까지 밤사이 또 중부지방과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정된 상황이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강하게 내릴 예정인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중부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당국은 오후 3시 반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 호예비특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수문을 닫아놨었던 수도권과 경기 남부의 댐들도 곧 들이닥칠 폭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댐과 청평댐, 팔당댐은 잠시 후인 오후 6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기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인근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모를 인명피해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의 군남댐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실종됐던 조윤아 양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승용차가 바닷속에서 인양이 됐습니다. 윤아 양 가족 3명 모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족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돼서 이 차량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0분쯤에는 이 인양된 차량 안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 3구는 모두 이 발견 당시 이 부패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뒷좌석에 이 윤아양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와 여성이 있었고 운전석에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는 남성만 안전띠를 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이 차량에 있는 시신을 운구차로 옮겨 이송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옷차림 등으로 볼 때 경찰은 윤아양 가족인 게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부검이 진행돼서 이 수면제 복용 여부나 외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우디 차량도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해서 이 다른 사고 흔적이나 고장 여부 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윤아양 가족의 금융과 통신 기록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아양 부모가 숨지기 전 인터넷에 검색했던 기록도 일부 확인됐는데요. 검색어 중에 하나는 수면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어가 이 가상화폐인 루나였는데요. 취재를 통해 윤아양 아버지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주변 지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아양 가족이 겪어온 생활고와 연관이 있는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이 송곡 선착장에서 YTN 나윤호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법정 시한인 오늘 안에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사회 2부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2차 수정안 나왔는데 노사 간극이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은 시간당 1,090원을, 사용자 측은 9,310원을 수정 제안했습니다. 노동자 측은 10.1%, 사용자 측은 1.6% 인상을 요청한 건데 양쪽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이 이제 한 자릿수까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2차 수정안에 대해서 노동자 쪽은 전체 생계비 상승분과 함께 내년도와 내후년도 물가 상승 예상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고 사용자 측은 지급 능력이 중요하다며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면 최저임금의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키는 결국 공익위원회에게 돌아가는데요. 공익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을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노사 양측에 조율을 당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예년과 달리 법정 시한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2014년 이후 8년 만에 기한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 최근 고용노동부가 블로그와 트위터에 야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추천했다가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노동시간 규제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야근을 독려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인데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먼저 블로그 글부터 보시죠.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면서 얼른 처리하자고요. 라는 글과 함께 총 10곡의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1번 트랙은 지금 듣고 계신 헤븐리 시티의 밤샘 작업입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바쁜 현대인들이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표한 곡입니다. 그 외에도 내일 따윈 없는 것처럼이라는 가사가 인상적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야근해야 하는 걸까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톰보이도 보이고요. 또 아이유의 이 지금, 햄찌의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어떡해,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등의 노래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야근송들과 어울리지 않게 단연 눈에 띄는 제목의 노래도 있습니다. 배우 이희경의 노래 칼퇴근. 듣고 있다 보면 야근보다는 얼른 칼퇴근해야 할 것 같은 노래죠. 노래 목록은 노동부 웹진인 월간 내일 코너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출근송, 위로송, 러브송 등을 소개해 왔는데요. 6월 주제가 바로 회사 지방령, 야근러를 위한 힘내송이었습니다. 7월 주제는 휴가만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야근송 게시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누리꾼들의 반응을 싸늘했습니다. 야근송 실화냐? 고용노동부에서 야근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야근송이라니. 휴가 안 가고 야근이나 해야겠네.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요. 조롱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결국 해당 트위터를 삭제하고 블로그 게시글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노동부는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주 52시간 유연화 논의로 민감한데 야근송은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시나 직장인들을 위한 제일 좋은 노래는 야근송보다는 퇴근송이겠죠. 앞서 YTN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이 발전사의 우후죽순 들어선 감시 카메라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발전사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하청업체와의 선긋기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불똥이 회사로 튀지 않도록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 왜? 이따 저녁에 시간 되심 소주 한잔 하실래요? 응? 소주? 아 그렇지. 웬일이야 근데? 아 그게 있잖아요.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가 속한 발전 공기업이 1억 3천만 원 넘게 들여 인터넷에 만들어 올린 영상입니다. 실제 산재 사례를 각색해 안전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인데 노동자가 딴 생각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현장 작업자가 권한이 없는 부분을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몇 개를 실어서 어떻게 납품할지가 사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영상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노동자의 과실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나 그리고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을 만들어진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년, 발전사엔 이 같은 사고 책임 선긋기가 한창입니다. 하청에 재하청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조 속에서 본사는 사업 발주만 하고 책임은 하청업체나 작업자 스스로 지도록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실제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법적으로 꼼꼼히 비교하는 발전사 내부 공문을 YTN이 확보해 들여다봤습니다.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양쪽이 구분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인에게는 안전책임을 묻지만
발주자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본사와 하청업체 직원이 한데 섞여 일하는데도 어떻게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발주자 지위를 적용하려다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본사 소속 과장이나 팀장이 현장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탁합니다 또는 권고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복사한 뒤 다른 하청업체들이 속한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전하거나 때론 강력히 권고하기도 합니다. 과거 발전사 본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혔던 안전작업 허가 서류에서도 어느 순간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기존 본사 인력이 맡았던 안전관리 인력을 대체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기존 노동자에게 작업관리자라는 직책만 추가로 맡겨 현장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원래 혼재 작업을 하던 걸 아예 분리 작업을 하는 조치가 분해 정비를 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KPS에서 니네는 우리랑 같이 정비한 게 아니다. 니네는 작업 준비랑 청소만 한 거다.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발전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이 현장 안전 개선보다는 책임 회피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닫혔던, 막혔던 김포에서羽田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주 2회 운항 재개 들어갔고 또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잇따라 일본 노선 증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포공항과 일본羽田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 오늘 운항을 재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아시아나 항공 오지 1085편과 대한항공 K707편이 김포공항을 떠나서羽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아시아나 항공 오지 1075편과 대한항공 K708편이羽田공항을 이륙해서 김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여파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김포羽田공항 노선 운항이 다시 한번 재개된 겁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1일 날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김포羽田노선을 오늘부터 일주일에 8회 왕복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운항 재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김포羽田노선을 운항합니다. 한일 양국은 수요 증가 추세와 항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에 운항이 시작된 김포羽田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적인 노선으로 꼽힙니다. 국내에는 인천이,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이 있지만 김포와羽田공항이 수도 도심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김포羽田노선은 상용 수요가 높은 비즈니스 노선으로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달하고 2019년에는 정기편만 주 21회 운항할 정도로 황금 노선으로 불려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일본 정부도 2년 2개월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중단됐던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 발급도 이달부터 재개됨에 따라 김포羽田노선을 이용한 방한 관광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광 교류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월 달에 직접 저희가 일본의 주요 도시 3개 도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방문해서 직접 한국 관광을 알리는 프로모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공항에 있는 신라 면세점과 롯데 면세점도 김포羽田노선 운항 재개에 따라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포羽田노선 재개와 함께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을 확대함에 따라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동백항 추락 사건. 남매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만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고 남매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축 늘어진 여성을 물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만 숨진 이른바 동백항 추락 사건입니다. 여동생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홀로 빠져나온 오빠는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오빠의 동거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의 공범이라는 이유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미수에 그친 첫 고의 추락 사건에서 범행 뒤 동거남을 태워오려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남매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여일 뒤 A씨는 동거남과 함께 다시 범행을 시도했고 결국 여동생은 동백항에서 숨을 걸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기존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기는 등 살인과 자동차 매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CCTV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계획성과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차량이 강에 추락해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진상규명을 위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술, 담배 등을 대리구매해주는 이른바 델구 판매자 1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전자담배나 술, 성인용품 등을 대리구매해준 혐의로 거래한 청소년만 1,046명, 거래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57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회사 돈 70억 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농협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파주 지역 단위 농협에 근무하던 30대 직원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파주 시내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앞서 A씨는 가격을 수십 배가량 부풀려 재고를 사들이는 식으로 5년간 최대 70억 원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 투자나 외제차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잘 쓰고 있는데 왜 지적하느냐며 운전석으로와 우산과 손발 등으로 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7월과 8월 2달 동안 에어컨 설치와 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에어컨 설치와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8건으로 모두 추락사고입니다.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구조물에 설치된 난간대가 벽에서 떨어지면서 작업자가 함께 추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을 받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달 중순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넥슨코리아 본사의 조사관을 보내 나흘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몽골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다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가로채기 위해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를 서울에서 안산으로 갑자기 바꾸고 가방 안에 현금 뭉치를 가진 점 등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10년 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 절차가 올해 안에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최종 심리 기일이 끝난 지 6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 선언일부터 120일 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최장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섬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이른바 캠핑 성지라고 불리면서 캠핑족과 또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섬 주변에서 자동차가 갯벌에 빠져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비슷한 사고가 3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왜 그런지가 가장 궁금한데, 자, 어제도 옹진군 섬 일대에서 자동차가 갯벌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네, 어제 화면 보면서 어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 있는 선제도와 칡도 사이에 있는 갯벌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갯벌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6시 20분쯤 신고를 접수해서 출동했는데 자동차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이 갯벌에서 차량을 꺼내려고 해봤지만 여의치 않아 인근 소방서에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 소방관과 해양경찰관들이 함께 차량을 끌어내려 시도했지만 이마저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게차를 동원한 끝에 8시간 만에 차량을 무트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물이 빠지는 상태였었는데 저렇게 차 지붕이 이제 드러나는 상태가 돼가지고 보니까 물에 잠겨서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상태가 거의 자주 한 달에 한 2-3골 정도로 요즘 들어서 자주 저렇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고 떠난 30대 남성은 아직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 속의 차량 주인이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가 지게차를 동원해서 8시간 만에 무트로 건져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네.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이면 해프닝으로 끝나겠는데 네. 인접 지역에서 이런 피해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네, 지난 6일과 13일에도 전기차와 고급 SUV 차량이 갯벌에 빠져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선제도 주민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2번이나 갯벌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런 일이 유독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옹진군 섬 일대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선제도와 칡도는 폭 4m, 길이 500m의 자갈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갈길은 바닷물이 열릴 때 하루 2번만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 취재진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살펴본 결과 자갈길과 갯벌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갈길인가 싶어 가다 보면 갯벌에 빠져들게 되고 한번 갯벌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았는데요. 한쪽 발을 빼려다 보면 다른 쪽 발에 힘이 들어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취재진도 결국 신발을 벗고 서로 도와가면서 겨우 갯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역시 한번 갯벌에 들어가면 앞뒤로 움직이려 가속을 밟고 방향을 틀수록 갯벌에 더 깊숙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 다리처럼 자동차도 한쪽 발 빼려다 보면 다른 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더 깊게 들어가는 원리가 좀 비슷하군요. 자, 그런데 옹진군 섬 일대에선 갯벌에 빠지는 것뿐 아니라 침수 피해도 좀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역시 하루에 2번만 모습을 드러내는 자갈길이 위험 요소입니다. 해당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밀물과 썰물 시간을 정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밀물과 썰물 시간이 매번 달라져 매일 시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은 물이 빠진 것만 보고 무트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주차해 놓으면 썰물이 들어올 때 자동차는 고스란히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앞서 보신 최근 사례도 무트로 알고 차를 세워뒀다가 바닷물이 들어와 봉변을 당한 거로 추정됐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묵과 갯벌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어려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주민도 빠질 정도면 정말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인근 주민들은 옹진군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제도와 칡도 주민이 서로 요구하는 대책이 미묘하게 달랐는데요. 먼저 칡도 주민은 섬과 섬 사이에 있는 다리를 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칡도는 선제도를 거쳐야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만큼 다리를 놔서 어느 때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선제도 주민들은 다리를 놓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콘크리트 길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 다리를 놔주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차 잘 다닐 수 있게 공구리 쳐서 턱을 져서 턱만 치면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이런 현상도 없고.
그러나 두 섬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옹진군은 두 사항 모두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리나 도로를 설치하는 건 많은 예산이 소요돼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해당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운행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가 설명한 곳은 옹진군 섬 일대를 좀 주로 취재하신 건데 여기가 좀 특히 취약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지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인천 해양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으로만 넓혀봤을 때 네. 옹진군 섬 일대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갯벌에 빠지는 사례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재작년 자동차가 갯벌에 빠진 신고 건수는 3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11건으로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이번 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3건입니다. 캠핑과 차박을 즐기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동차를 몰고 해안가를 찾는 사람도 늘어나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거로 풀이됩니다. 예. 네.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한번 빠지면 가속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무리 주행 성능이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갯벌과 해안가 모래를 주행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모래나 진흙이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자동차가 주행을 멈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가피하게 갯벌 등을 지나야 한다면 주행을 멈춰선 안 됩니다. 저속으로라도 멈추지 않고 주행을 해서 해당 지역을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라도 멈추게 될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 때문에 갯벌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갯벌에 한번 빠져든 상황에서 자동차 방향을 튼다거나 탈피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깊숙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진흙에 빠져들었다면 무리하게 이탈을 시도하지 말고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견인차나 구조해 줄 수 있는 차를 불러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캠핑족들, 차박족들은 지금 화면 보시면서 나 여기 알아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핑이 성지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윤성훈 기자 검색하시면 클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일보 윤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물가 현상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은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 즉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3.9%로 전망해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4개월이 지났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원유가와 곡물가 급등, 공급망 차질 등으로 소비자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 석유류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9%로 지난 5월 전망인 3.3%보다 0.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셈입니다. 길어지는 고물가 상황에 미국과 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악화일로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번 달 96.4로 나타나 한 달 만에 무려 6.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기준선 100을 밑돌아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선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 금리 인상, 물가 상승세의 지속 등의 영향을 받아 생활 형편 및 경기 관련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아파트 값에 대해서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98로 나타나 전월에 비해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도 장 후반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에도 소비 심리는 이미 얼어붙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98.7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하면 소비 위축을 나타냅니다. 특히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지난달 73.7에서 66.4로 크게 떨어져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대지수가 크게 떨어진 건 연말까지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지만 미국 연준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준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강력하고 금융 여건은 엄격해졌다며 경기 둔화 정도면 몰라도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와 같은 투자 전문가는 예상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전례 없는 재고 문제로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3%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하며 불안한 시장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트레일러 참사의 희생자 수가 모두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28일 조사 당국을 인용해 남성 39명과 여성 21명의 미립국자가 이번 참사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서부 외곽에서 발견된 대형 트레일러에서는 미립국자로 추정되는 4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명이 숨졌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면서 안전에 더욱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는 해석입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서쪽에 있는 컬버시티. 백인 남성이 앞서가던 아시아계 여성을 갑자기 둔기로 가격합니다. 무방비로 당한 여성은 힘없이 차도로 쓰러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얼굴을 가린 남성이 길 가던 노인을 밀쳐 쓰러뜨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처럼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최근 2년 동안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2020년 89건에서 지난해 247건으로 무려 17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불과 43건이던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매년 배 이상 뛴 것입니다. So 107% increase followed by 177.5 increase over the last 2 years, and these statistics hit very close to home for me personally. 미국 비영리 단체 조사를 보면 2020년 이후 1년간 전체 증오 범죄의 51%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단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며 안전에 더욱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아시아계에게 폭력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런 인종 범죄가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 쿵플루 발언 이후 악화했다는 것이 관련 단체의 주장입니다. Wuhan was catching on. Coronavirus, right? Kung flu. Yeah. 캘리포니아 주 경찰은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인종 혐오 폭력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Corea, el señor Kim Jong-il. Excellency, welcome. Great pleasur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tand over here. And First Lady over here. Allow me, Your Excellency, to congratulate you for your recent. Thank you very much, Your Majesty.
Russia's unjustifiable aggression against Ukraine is a flagrant violation of territorial integrity of a sovereign state. 국가부의 보육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그 자부심을 가지는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도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데뷔 전 알아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공동회의에 나섭니다. 한일 회담은 불발된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이 환영 만찬에서 이뤄졌습니다. 한일과 호주, 뉴질랜드 4자 회동도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스페인 마드리드입니다. 네, 스페인 일정 사흘째군요. 자, 먼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한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 한미일 회담에 앞서서 환영 만찬에서 처음 만났고 대화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가 관심이었는데 그 자리는 결국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이 됐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28일 밤이었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온 정상과 배우자들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4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과 6.1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하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다음 달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당초 이번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됐지만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무산됐고 짧은 약식 회동도 결국 불발됐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된 겁니다.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럼 연이틀 만나게 되는 셈인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핵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또 하나의 회담이 먼저 잡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4자 회동이 오늘 잡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4자 회동이 개최되느냐 마느냐가 계속 불투명했는데요. 조금 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낮 12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저녁 7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4나라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 4개국 회동이 확정이 된 겁니다. 무려 45분간의 회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 9시 반부터는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번 나토 일정에서 여러 나라와 양자 회담이 잡혀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주요한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 30분, 한국 시각 밤 9시 30분입니다. 25분 만에 짧은 회담이라서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렵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거듭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차후 만남을 기약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일 회담은 미국, 한국, 일본 정상 순으로 모두 발언을 한 뒤에 비공개로 들어가는데 이 모두 발언을 YTN에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의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다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정상회의에서 3분 발언에 나서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네. 한미일 회담 모두 발언은 YTN 생중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밖에도 오늘 일정이 많던데 김건희 여사 일정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곳 스페인에 도착한 지 오늘 사흘째인데요. 오늘이 가장 숨가쁜 일정이 이어집니다. 먼저 이곳 시간으로 오전 8시 45분에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 국왕 면담, 또 한 폴란드, 한 덴마크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회의 중간중간에는 EU 상임의장, 캐나다 총리, 루마니아 대통령과 약식회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와 만나는 이유에 대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유럽 경제 외교의 본격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전과 방위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수출 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는 건데요.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부문, 폴란드와는 배터리 전기차 분야, 덴마크와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협력이 논의된다는 설명입니다. 어제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찾아서 단독 일정도 소화했던 김건희 여사. 오늘은 스페인 왕실이 주관하는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왕궁과 국립미술관 등을 둘러보고요. 다른 나라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도 합니다. 갈수록 보폭을 넓히는 모습인데 또 다른 단독 일정도 소화를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리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토가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향후 수년간 동맹이 추구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전략 수행에 필요한 나토의 재원을 늘리기 위한 특정한 목표도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 전략 개념에는 12년 전 채택된 문서에는 없었던 중국에 대한 언급이 직접 들어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t will speak very directly and in a clear-eyed way to the multifaceted challenge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도 새롭게 기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년 전에는 전략 파트너였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초래한 위협과 유럽의 평화를 깬 방식을 명확하게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they'll also have an opportunity to reaffirm their determination to remain united for as long as it takes to ensure a sovereign and independent Ukraine and that Russia pays a severe price for its wanton aggression against Ukraine.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처음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대서양 지역 간 안보 측면에서의 연관성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 미사일 시험 등 갈수록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주요 논의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이어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려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현지 시간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나토의 전략 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나토의 이른바 전략 개념 문서의 정책적 의미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관변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사인 환고시보와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공동사설에서 나토를 위험한 담장에 비유하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그 아래에 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아태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치게 돼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목을 받는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과 핀란드. 이 두 나라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던 터키, 튀르키예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난 세 나라는 무기 수출과 반테러리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예와 핀란드, 스웨덴의 정상들이 협정서에 서명합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세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We had very thorough discussions and at the end, approximately 4 hours, we could agree.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는 무기 수출과 테러와의 전쟁 등을 포함하는 튀르키예의 우려사항에 대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light of the progress we have made together, Turkey has agreed to support Finland and Sweden joining NATO.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0년 이상 유지해온 중립 입장에서 벗어나 나토에 합류하기로 하고 지난달 18일 동시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반튀르키예 쿠르드 노동자당을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원하고 있다며 튀르키예가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나토 규정상 새로운 회원 가입은 30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을 접음에 따라 29일부터 본 일정이 시작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일 만에 다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 숫자는 1,463명으로 전날보다 500여 명 늘었습니다. 일주 전보다 1,400여 명, 2주 전보다도 1,000여 명이 늘어 유행 감소세가 꺾인 양상입니다. 정부도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1.0이 됐다며 유행 증가세 전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 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오늘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으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0.5ml를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6,000원 내려갑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강화돼 연소득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방향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6.99%의 소득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97등급으로 나누는 현행 등급제는 저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재산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38,000원으로 낮아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 개편 때 도입된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됩니다. 기준을 연 100만 원 소득에서 336만 원으로 높여 대상은 늘리되 보험료는 19,500원으로 30%가량 올렸습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의 반영률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100%를 적용하는 다른 종류 소득과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배기량 1600cc 이상 자동차에 물리던 보험료도 차값 4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해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7만 3천여 명이 월 평균 14만 9천 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건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는 한 달 보험료가 36,000원 줄고 32%는 변동이 없으며 3%는 2만 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직장인 대부분은 건강보험료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만 고소득 직장인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 소득이 더 있으면 건보료가 5만 원가량 오릅니다. 고소득 프리랜서에게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가운데는 월급 말고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거나 이자나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수입이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원래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연 3,400만 원이었는데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45만 명으로 추산되며 한 달 보험료가 평균 5만 1,0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에서 2% 비중에 불과해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장인은 건보료가 변동 없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월급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의 소득이 연 2,100만 원이라고 하면 오직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프리랜서 등이 고용 형태를 악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후에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 정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올해 보험료 수입이 2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재정의 적립금 규모가 20조 원으로 여유가 있어 감소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고 보험료 조정 사후 정산 제도는 내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1,700만 관객을 모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흥행작 명량의 후속편이 올여름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네, 이번엔 한산도 대첩으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젊은 이순신, 박해일이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을 일궈낸 이순신 장군이 8년 만에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명량해전 5년 전 한산도 대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객진을 펼칠 젊은 이순신은 배우 박해일이 맡았습니다. 최민식 선배님의 어떤 용맹스러운 용장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전략을 아주 밀도 있고 지혜롭게 우리 수군들과 함께 이 전투를 행하는 지장으로서의 모습과 선배 이순신 최민식은 후배 이순신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곁눈질 하시고 씩 웃으시면서 고생 좀 해봐라. 달라진 건 이순신뿐만이 아닙니다. 한산에선 해전이 펼쳐지는 51분 동안 거북선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부제가 또 영예 출연이잖아요. 네, 그게 거북선이기도 하고 우리 장군님이기도 하고 한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는 거북선은 또 반드시 봐줘야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감 있는 대표적 역사적인 고증물이기 때문에 김한민 감독은 이번 영화를 자긍심 한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통합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자긍심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 영화가 꼭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3부작의 마지막 노량이 현명한 이순신 배우 김윤석과 함께 관객을 또 한 번 찾아올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프로야구에는 특정 팀에 유독 강하거나 약한 천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기아 투수 이의리의 천적인 키움 이정후는 어제 경기에서도 홈런을 뽑아냈는데요. KBO 리그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천적 관계, 김상익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2년 연속 타격왕을 노리는 키움 이정후가
기아 이의리를 상대로 시즌 14호 3점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이정우는 신인왕 후배 이의리로부터 올해 뽑아낸 안타 4개 중 3개가 홈런일 정도로 확실한 천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아 박찬호는 타자들이 껄끄러워하는 롯데 투수 반지를 상대해 올 시즌 7타수 6안타 8할대 타율의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기아 박동원만 상대하면 고양이 앞에 생지가 되는 삼성 투수 원태인. 지난해 3연타석 홈런을 허용할 정도로 둘의 관계도 KBO 리그에서 유명한 천적 관계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타격왕 후보 롯데 이대호는 양현종의 올 시즌 9타수 4안타를 기록할 정도로 양현종의 공이 편안하기만 합니다. 그 투수 볼을 내가 계속해서 잘 친다? 그거는 결국엔 그 투수가 던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변화구들에 대해서 제가 훤히다 보이는 거고 훤히다 타이밍이 잘 맞는 거죠. 반대로 특정 투수만 만나면 꼼짝 못하는 타자들도 있습니다. SSG 추신수의 천적은 KT 투수 고용표인데 작년과 올해 10타수 무안타에 삼진이 무려 7개입니다. 홈런 선두를 달리는 부활의 아이콘 KT 박병호도 SSG 김광현만 만나면 작아집니다. 올해 2타수 무안타를 포함 27타수 4안타, 절반 넘는 14번을 삼진 아웃당했고 타율은 1할 4푼 8리에 불과합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도 현역 시절 롯데 레일리만큼은 피하고 싶은 투수여서 스스로 출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 투수 던지는 날에는 죄송합니다. 저 오늘 게임 안 나가는 게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물론 이런 천적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KT에 5승 11패의 열세를 보였던 하나는 다른 팀에는 일방적으로 몰리면서도 올해 KT한테만큼은 5승 1패로 앞서 징크스를 극복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도 지난 3년간 두산의 승리를 헌납했던 먹잇감이었지만 올해는 6승 2패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경기 파주에도 시간당 40mm 정도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주의보도 발효된 상황인데요.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에 우박을 동반한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충청도에 최고 80에서 15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4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중부와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고 여기에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